안녕하세요. 외신에서 경제와 금융의 중요한 정보를 찾고 해설하는 머니 부모입니다. 오늘 커버 그림은 부채라는 사탕을 맛있게 먹고 있는 세계 경제를 맹금류 올빼미가 노려보고 있죠. 매와 비둘기가 이를 지켜보고 있네요. 종전 경제학에서는 강경파를 매파, 온건파를 비둘기파로 부릅니다. 그런데 새롭게 아울, 올빼미파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세계 부채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경제학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2019년 11월 IIF 국제금융연구소가 세계 부채 보고서를 내면서 글로벌 과다 부채를 경고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의 컨텐츠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중에 미국은 정부 부채가 과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세계 정부 부채를 한눈에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입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비중을 확인할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 정부 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 부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느냐라는 한도에 대한 논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논쟁에 올빼미가 등장하는데요. 최근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이 경제 교육 자료인 페이지 1 이코노믹스를 통해서 정부 부채와 이 논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채란 무엇입니까? 용어는 자주 쓰지만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는 희소성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보통 경제를 가계, 기업, 정부로 나눌 때 통상 우리는 가계지요. 이 보통 사람들의 욕구는 이를 충족하기 위한 한정된 자원 규모를 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현재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미래 소득을 빌려서 쓰는 것, 이것을 적자 지출, 부채라고 합니다. 즉, 부채란 여러분들의 미래 소득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이자 지급 행위가 미래 소득을 가져오는 행위지요. 지금 이자를 지급하면 그만큼 미래의 소비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채는 당연히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곧 미래 소비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 부채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연방준비은행은 정부 부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 욕구를 더 많이 충족하기 위해서 미래 소득을 빌려와야 되고, 이는 정부 입장에서는 적자 재정을 의미합니다. 2018년 기준 미 연방정부의 적자는 7,79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이 적자 재정을 위해서 정부는 조세 외에 차입을 할 수 있고, 이 적자 재정은 인프라, 교육, R&D와 다른 미래 생산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즉, 적자 재정은 국가의 생산 능력을 증가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적자 재정은 금융위기와 같은 경기 후퇴기에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조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는 과거 90년간 76번의 적자 재정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적자 재정이 일반적인 것이죠. 이런 적자 재정을 위해서 그동안 쌓인 미국의 총 정부 부채, 국가 부채 또는 연방 공공부채는 2019년 1분기 말에 22조 달러입니다. 정부 내 다른 정부 계정으로부터 한 6조 달러를 빌려오고요. 나머지는 국채를 발행해서 16조 달러 정도를 조달합니다.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듯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차입을 하는 것이죠. 국민으로서의 투자자들은 국채를 소유하면서 이자와 원금을 상환받을 권리가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이 이자를 지급한 재원을 위해서 조세를 부담하는 조세 부담자가 됩니다. 결국은 부채 상환 의무를 지는 것이죠. 부채의 만기가 20년, 30년 장기인 것을 감안할 때 결국은 미래의 후손들까지 조세를 통해서 부채 상환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부채가 미래 후손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 투자자는 개인, 기업, 주, 지방정부, 연방은행, 그 다음에 외국 정부들인데요. 미 국채의 가장 큰 투자자는 외국 투자자입니다. 6.5조 달러로 국채의 40%를
투자해주고 있고 국내 투자자가 38%, 연준이 15%를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해외 투자자 중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각각 1조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서 가장 큰 투자자인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는 부채 규모가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원금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의 부채 부담으로 보통 인식합니다. 자, 문제는 정부의 적정 부채 규모와 미국과 같은 과다 부채를 질 경우 장기 리스크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간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경제학에서 소비와 소득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가설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인생 초기에는 빚을 좀 지고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노동 연력에서 소득을 벌고 이를 기반으로 은퇴 이후에 그 저축분으로 소비를 하며 나머지 인생을 삽니다. 개인은 은퇴하고 사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전까지 노동하면서 벌은 제한된 소득으로 차입을 상환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공술의 공수거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개인 부채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국가에는 수명이 없지요. 우리는 죽더라도 국가는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수명을 연구하고 그에 따라 조세 수입은 영구히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채를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소득이 있고 그 부채와 원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국가 경제는 통상 계속 성장하는 것으로 전제를 합니다. 조세 수입도 증가하고요. 국가는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이 조세 수입으로 국채 이자를 감당할 만큼 부채를 유지 가능합니다. 이것이 가계, 개인 부채와 정부 부채의 차이점입니다. 적정한 국가 부채 규모는 어떤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국채 이자는 국가 수입인 조세로 부담한다고 말씀드렸죠. GDP는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국민소득 규모입니다. 국가의 소득이죠. 그래서 GDP 규모가 국채 부담 규모의 근거가 됩니다. 통상 부채 규모를 GDP 대비 비율로 표시하는 이유입니다. 이 비율을 Debt to GDP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DTI, Debt to Income 이런 비율이 있죠. 비슷한 개념입니다. 국가 경제는 성장을 지속하는 한 높은 부채 부담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부채의 증가 속도가 GDP 증가 속도보다 크다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최근 중국이 6% 경제 성장률이 깨지는 것을 우려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과다 부채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학설이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적재 재정을 억제해야 된다는 것을 매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어느 정도 상당한 적자 규모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비둘기파 이렇게 불렸는데요. 여기에 대비해서 부채에 대한 한참 진보적인 학설인 올빼미파가 나타난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MMT, 현대통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올빼미파는 전통적인 적자 재정 학설은 근본위 체계 하에 맞는 학설이고요. 지금처럼 종이화폐, 명목화폐, 법정화폐, 피아트만이라고 하는데 이 제도하에서는 이런 학설이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돈을 찍어서 부채를 상환하면 그만이고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은 자기 통화로만 부채가 이뤄질 경우에 가능한데요. 미국은 기축통화국가로 대부분의 부채가 달러 부채이겠죠. 자기 통화 부채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는 한 계속 돈을 찍어서 이자를 부담하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88% 경제학자가 동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수파 학설이죠. 그러나 이런 학자들이 미국 정책당국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어쨌든 미국 회계감사원 GAO는 우리 정부 부채가 지금 유지 불가능한 상황으로 들어섰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방 부채가 앞으로도 계속 급속히 증가할 것인데요. 의료, 사회보장제도가 주요 원인이고 GDP 대비 정부 부채가 과거 1946년부터 2018년까지는 46%,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2018년 말에는 77%에 도달했고 앞으로 20년 이내에 100%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유지 불가능하다는 전망,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채의 위험을 생각해 보시죠.
부채의 가장 큰 위험은 상환하지 못하는 위험입니다. 신용 위험, 크레딧 위험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디폴트 위험, 부도 위험이죠.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위험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위험이 신용 위험입니다. 이 국가별 채권 발행 주체별로 이 신용 위험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부채에도 이 신용 위험이 작용을 하는데요. 물론 미 연방 국채는 거의 무위험 국채라고 많이 인정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미국 정부 부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만약에 투자자들이 저거 지속 불가능해, 상환 어려워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에 그 국채를 사지 않겠죠. 그럼 누가 살까요? 투자자가 사지 않는 국채는 미 연방준비은행이 화폐를 찍어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1차 대전 이후에 독일, 2007년 9년에 짐바브웨, 최근에 베네수엘라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하면서 엄청난 교출을 겪었습니다. 대부분 중앙은행의 졸린 목적 중에 인플레이션 관리가 그래서 있는 것이죠. 중앙은행이 정치적 목적, 압박에 독립해서 화폐 정책을 운영해야 되는 필요성이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연준 의장을 맹비난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계속 요구하고 있죠. 그럼에도 제롬 파월 의장은 꼼짝 안 하고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 이런 연방준비은행의 논리 때문입니다. 세계경제와 미국의 총 부채가 각각 320%를 넘었습니다. 미국 정부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세계경제의 경제 전문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과다 부채가 마이너스 금리에 힘입어서 또 다른 경제의 뉴 노멀이 될 것인지 주목해야 됩니다. 부채에 부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부채는 경기 둔화를 초래할 경우에 버블 붕괴를 함께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역사적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란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채가 급격한 경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관찰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미국 경제는 전 세계 경제 중에서도 거의 나홀로 성장을 이어가면서 세계 경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미국 경제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이 오겠죠. 한국 경제도 가계부채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부채 규모를 관찰하고 부채 위험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에서 경제와 금융의 유용한 정보를 찾아서 해설하는 머니 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